자, 그럼 이어서 미소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올라왔던 포스팅이고요. 이제 시간 되시면 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전체 글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당시 환율로 무려 12억 버그 바운티를 받은 취약점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역대급 최상위 바운티 금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100억짜리, 130억짜리가 나와버렸지만 아마 그때는 아마 이게 1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시 스왑이라는 디파이 그 있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에 미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시 스왑의 어떤 하위 서비스에서 발견된 취약점이에요. 스시 스왑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탈중앙 거래소 중 하나고요. 원래는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유니스왑, 최초로 공개된 덱스인데 탈중앙 거래소 덱스. 근데 아까도 뭐 쉬는 시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투명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오픈소스답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코드가 다 공개가 되고 자기네가 어떤 취약점이 발견돼서 수정을 했으면 그 내용 공개하고 털렸으면 얼마 털렸고 누구한테 털렸고 지금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네가 공개한 그 소스 코드를 누군가 포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완전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그 스시스왑은 유니스왑의 포크에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사이트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또 유명한 게 이제 팬케이크 스왑이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걔도 마찬가지로 아마 유니스왑 포크에서 만든 걸 거고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유니스왑만 계속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 스시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사용자들과 공유하겠다, 우리 수익을 나눠 먹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그 안에 미소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미소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 미니멀, 이니셜, 스시스왑 오퍼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뭐 ICO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우리 코인을 주식을 상장하듯이 코인을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기존에는 막 내가 코인, 그러니까 토큰 만들고 입찰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민팅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됐는데, 이 미소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그걸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이니셜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미니멀, 간편하게 그 작업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래서 이 미소라는 서비스에다가 내가 몽이, 닉네임이 몽이거든요. 몽이라는 토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다 해주는 거죠. 홍보까지. 근데 뭐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심사 과정이 있대요.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은 여기다가 올려주는 거고, 이것도 캡처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뭐 Dog Use This Art라는 이게 토큰이거든요. 토큰이 막 뭐 별하별 토큰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DUTA라는 그런 토큰이 지금 ICO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경매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경매.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토큰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비싸게 부르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시스왑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 이제 스왑이라는 거 뭐냐면은 토큰이랑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스왑이 없을 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 만들고 현금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데, 스왑은 뭐냐면 그냥 그 두 개를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두 번 해야 될 거를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스왑하는 거죠. 이더리움이랑 스시 토큰이랑 교환하겠다, 이런 화면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코인이나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스시스왑에서 아까 수익을 사용자들이랑 쉐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눠주는 게 이제 스시스왑 토큰입니다. 토큰 나눠줘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 시세를 보면은 스시스왑 토큰 하나에 1635원 이런 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의 주제인 미소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거기서 ICO 중인 그리고 경매에 입찰할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소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퀴즈 한번 또 내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서비스를 한번 해킹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미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컨트랙트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컨트랙트 메뉴를 클릭을 해서 소스 코드를 봐야지 내가 오디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은 과연 내가 어떤 특정 서비스의 주소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스캔에서 그런 거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또 많아가지고 그거를 리스트가 됐어. 아우, 너무 오래 걸립니다.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힘들고 또 서비스 이용하면은 네이버 조회수 때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입찰에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이면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로또 게임이면 로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내 지갑의 주소가 거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더 스캔에다가 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내가 한 것들이 다 공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남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내가 미소의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게 찍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to라는 주소가 나오겠죠. 나는 from이고. 그걸 보면 내가 오디팅 해야 될 주소의 주소가 밝혀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소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복사.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 좀 트랜잭션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컨트랙트죠. 컨트랙트 눌러보시면 소스 코드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열심히 보다가 취약점을 찾으셨다? 그러면 이무 파일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제보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혹시 저 코드를 그냥 가져다가 자기 시스템이면 그냥 별도의 걸 파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 코드를 그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리믹스에다 넣고 컴파일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면 나만의 주소가 새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버그헌팅 하시게 되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에다 때리면 큰일 나요. 여기서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취약점을 찾았을 때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들어가서 보면 트랜잭션 다 보이죠. 그럼 그 따라하면 되죠, 그냥. 실제로 지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해커가 얼마를 뽑아갔는데 그 트랜잭션을 보고 다른 해커들이 또 뽑아간 그런 사건들, 노마드 브릿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서비스를 망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발견한 취약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걸 긁어와서 내가 내 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테스트를 하죠.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아예 따로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 그쵸? 테스트넷에 돌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난 찜찜하다 그러면은 그냥 로컬넷에다가 돌리면 되죠. 그리고 스시스왑의 소스 코드는 다 공개가 돼 있고요. 너무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또 웃기죠. 얘는 유니스왑 다운로드 대신에 코드 공개 안 하면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공개를 하고 그리고 미소의 코드도 당연히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코드 받으셔가지고 더 편하게 보시면 돼요. 노트패드 뿔뿔 같은 걸 열어서 더 편하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 솔리디티 파일 하나 열어서 퍼블릭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3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해커들이 외부에서 호출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이라는 거죠.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마침 지금 보시는 화면에 144번째 줄에 init 옵션이라는 이런 초기화를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초기화를 관리자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그런 관리자 체크 코드를 안 넣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관리자 체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서비스를 뭔가 망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닛을 내가 새로 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유명한 데서 그런 취약점으로 난리가 났던 게 있나요? 많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솔리디티 코드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짤 수 있는 코드 자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 내에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취약점도 이제 몰랐을 때는 너무 어려운 취약점처럼 보이겠지만 알고 났을 때는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엄청 쉽네? 이런 게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으로 페이어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10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퍼블릭이랑 페이어드랑 동시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겠죠? 이런 데서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바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commit either라는 함수가 퍼블릭이랑 페이어블이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이 commit either는 뭐냐면 내가 어떤 토큰 경매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미소 서비스의 주소를 알고 싶어서 한번 참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의 트랜잭션에는 이 commit either 함수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 코드 블록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calculate commitment라는 함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d commitment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fund 블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calculate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22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A라는 토큰에 22더만큼 경매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22더를 송금을 하겠죠. 그때 송금을 받는 대상은 미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calculate 커밋을 했더니 22더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dd commitment에서 실제로 그 경매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자, 만약에 어떤 A라는 코인의 최대치가 1000이더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코인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오픈하자마자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992더만큼 찼어요. 이만큼 팔렸어요. 그리고 내가 뒤늦게 들어가서 나도 이 토큰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여기 입찰을 해요. 그리고 나는 20을 입찰을 걸어요. 근데 맥시멈은 1000이고 990만큼 이미 찼기 때문에 내가 20을 보내면 어떻게 되죠? 10만 입찰이 되고 10은 환불이 돼요. 네, 이제 그거를 계산해주는 함수고요. 제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이제 취약점이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모금액이 1000이던데 992더가 모였고 내가 20을 보내게 되면 마지막 블럭에서 그만큼은 남은 차액을 환불해주게 돼요. 네, 그런 코드고요. 그러면 과연 이 미소 프로그램의 취약점은 뭐냐? 여러분들 이 코드를 오디팅을 해보시면 별다른 취약점이 안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그때 당시에도 이 커밋 이더에 별다른 취약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근데 털렸어요. 네, 버그 바운티 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를 쭉 올려보면은 자, 이 커밋 이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이 더치 옵션이라는 컨트랙트가 이 뒤에 것들로부터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것들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코드만 보면은 취약점이 없지만 얘한테 상속을 해주는 이 부모 코드를 따라가서 보면은 거기에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보링 배처블이라는 상위 함수에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보링 배처블을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콜은 특정 컨트랙트 내의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사용법은 그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컨트랙트의 주소에다가 콜하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함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넣게 돼요. 이 콜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리믹스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혹은 나의 어떤 뭐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유명한 지갑이 있어요. 지갑을 통해서 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가 사용자가 컨트랙트를 바로 호출하는 구조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어떤 컨트랙트를 만들고 이 컨트랙트가 다시 타겟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조는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은 해커들이 뭔가 취약점을 발견했을 때 익스플로잇을 짜죠.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올리고 걔를 실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토큰이 ICO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티켓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티켓 예매할 때 요즘에 그 봇 많이 돌리죠. 사람이 클릭해서는 그거 막 다 매진되잖아요. 봇이 많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ICO도 그 봇을 만들어가지고 봇이 경매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거의 모든 토큰에 다 있어요. 그런 뭐라 그럴까? 어뷰저라고 할까요? 어뷰저들이 항상 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봇도 보면은 컨트랙트 B가 되는 거죠. 컨트랙트 B가 돼서 컨트랙트 C에다가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콜 함수는 함수만 호출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더리움을 송금하면서 같이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냥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은 송금만 하는 거고요. 콜을 하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하면서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value라는 파라미터를 넣으시면 내가 송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도 송금을 해야지 내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겠죠? 송금 금액이 빵원이면 튕겨나겠죠? 네, 그럴 때 송금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커밋 이더도 내가 송금을 해야지 경매에 참여하겠죠. 빵원으로 경매에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송금 안 했는데도 프론트엔드에서 송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내기도 하나요? 프론트엔드에서 뭐 입찰에 성공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뜻은 있겠지만 그건 버그고 실제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참여가 안 됐겠죠. 네.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영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시킬 수 있으면 그건 취약점이죠. 네. 그러면 이 보어링 배처블이 뭐냐? 얘는 그 멀티콜이 구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컨트랙트를 만든 거예요. 그 멀티콜이 뭐냐? 멀티콜은 트랜잭션은 한 번만 발생시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함수를 호출하는 게 멀티콜이에요. 이거는 이제 컨트랙트 만드는 사람이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넣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소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런 멀티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배처블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상속을 했겠죠. 그래서 어디선가 아마 정상적으로 이 배처블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해커는 이 배처블을 악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콜을 하게 되면은 나는 트랜잭션을 한 번만 보내면 되고, 이더리움의 가스비 이슈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가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거기다가 수수료인 가스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에 트랜잭션을 10번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걔를 멀티콜에 실어가지고 한 번에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럼 난 가스비를 많이 아끼겠죠. 그래서 이 멀티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콜의 구현을 보시면 인자로 콜스 함수들을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그 함수들을 이터레이션 하면서 하나씩 호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그게 이제 배처블이고요. 실제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배치라는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배치. 그래서 공격자는 커밋 이더라는 함수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배치라는 함수에다가 커밋 이더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호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어링이라는 거는 얘네 이름이에요.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인데 이 보어링 깃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보어링 이하시공, 보어링 팩토리, 보어링 배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공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여러 번 반복 호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송금한 금액을 나타내는 메시지점 밸류의 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깎이지가 않고 그 깎고 싶어도 그 메시지점 밸류는 리드 온리 변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메시지점 밸류를 깎는다는 기능이 없어요. 아예. 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메시지 밸류 값이 동일한 값으로 아까 22더를 보낸다고 예시를 들었잖아요. 22더를 나는 22더를 보내지만 5번을 사용하게 되면 100이더가 되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그 배치라는 함수에다가 커밋 이더를 여러 번만 넣게 되는 거죠. 여러 번. 그래서 나는 22더를 보냈지만 그게 200이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몇 번을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2000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취약점이고요. 그러면 이 취약점을 이용한 두 가지 공격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2더만 보내면서 102더 청약하기. 자, 볼게요. 첫 번째 호출입니다. 메시지 밸류가 20이 같죠? 그리고 22더 전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더가 경매에 참여되었고 나는 영원을 환불받습니다. 전부 다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커밋 이더를 배치에다가 2개를 넣는 거예요. 2개를 넣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호출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메시지 밸류가 여전히 22더죠? 변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랜잭션은 한 번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22더를 최초에 한 번만 보냈어요.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또 한 번의 경매에 참여가 되고 그러면은 경매에 참여된 금액은 42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62더, 네 번째는 82더, 다섯 번째는 102더. 이렇게 해서 나는 82더를 훔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발생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 제보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거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적은 돈으로 많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걸 발견을 했겠죠. 그리고 뭐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관리자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나는 내가 받은 돈은 얼마 없는데 왜 경매가 꽉 찼지? 하고 봤더니 이거는 어뷰즈입니다. 얘한테 주면 안 되겠다, 토큰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해커가 더 좋은 취약점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그 이용자들의 청약 금액을 몽땅 훔쳐가는 활용법을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최대 경매 금액이 1002도로 꽉 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공격자가
자신의 공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금액을 꽉 채웠어요. 내가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모금액이 1,000원으로 꽉 찼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막혔겠죠. 더 이상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뜨겠죠. 근데 해커는 커밋 이더를 프론트엔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호출을 해요. 그러면서 22더를 보냅니다. 그러면 22더 봤을 때 calculate commitment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경매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22더를 환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계산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블랙에서는 더 이상 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빵이더를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22더를 환불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1000에서 20이 초과됐기 때문에 그 초과된 20을 나한테 환불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20 보내서 20 받았으니까 나도 문제 없고 미소 관리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커밋 이더를 바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배치에다가 커밋 이더를 여러 개를 넣어요. 그러면 두 번째 호출에서는 나는 이미 22더를 환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환불 받죠. 그럼 나는 42더가 됐네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미소 컨트랙트에 사용자들이 입찰시켜서 누적이 돼온 그 이더리움을 내가 바닥에 갈 때까지 계속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몽땅 끌고 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취약점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나요? 네. 재미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네. 그 상속 하나 잘못해서 네. 털리거나 바운티는 몇십억씩 털릴 때가 많은 거거든요. 많다고 봐야겠죠. 네. 특히 뭐 배처블을 그냥 자기는 사실은 딱히 쓸 일이 없었는데 그냥 많이들 상속하는 라이벌어리니까 했다라고 했는데 털렸으면은 되게 황당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짠 코드를 보면서 취약점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에 배치라는 함수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네. 저때 약간 기억이 다 남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툴도 있는 건가요? 공격이 들어오는지, 드레인 누가 하는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솔루션으로 뭐 판매하는 곳도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블록체인 해킹 계속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뭐랄까 되게 단순한 취약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와, 이 취약점 짱이네. 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모니터가 이미 그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잡기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 단순하게는 뭐 큰 돈이 빠져나갔냐 그 정도는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간 계속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네. 그런 거를 모니터링 했을 때 그런 거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빨리 사이트 내려야죠. 네. 컨트랙트 내려야죠. 컨트랙트를 이제 포즈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관리자는 포즈를 시킬 수가 있어요. 포즈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그 컨트랙트에 쌓여있는 돈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송금을 해버리던지. 그래서 그 제보자는 아니고가 아마 제보자는 설명만 올렸고 다른 사람이 익스플로이트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자 commit either라는 함수를 10번 호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10번 호출한다기보다는 배열에 넣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호출은 그 다음 페이지인데 이제 그 빅팀의 어드레스에다가 배치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거기에 파라미터에다가 콘스를 넣게 되는데 그 콘스가 앞에서 넣은 10개의 커밋 이더가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익스플로잇이 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약점 패치는 그냥 잔고가 안 맞으면은 에러가 나게 이렇게 패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트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리버트는 뭐냐면 어떤 트랜잭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그 트랜잭션을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안 맞는 순간 그 트랜잭션을 없던 걸로 해버리기 때문에 해커는 이득을 취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모금액이 1000이던데 지갑을 봤더니 982더밖에 안 들어와서 이거 해킹이죠. 그래서 바로 리버트를 시켜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치를 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네네네. 혹시 그러면 정보를 체크하고 송금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텐데 왜 반대로 할까요? 왜 이제 송금을 하고 리버트를 하는 절차를 밟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송금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뭔가 어뷰징이 발생했더라도 그 어뷰징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결과를 체크를 하는 거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네. 그래서 뭐 경매 금액이 최대 1000이더고 1000이더임이 꽉 찼고 공격자가 22더를 보내게 되면 그러면 공격자가 22더를 엉뚱하게 환불을 받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잔고랑 모금액이랑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리버트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미소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설명까지 드렸고요.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으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그럼 그거 이용 네. 컨트롤할 수 있는 점 자체는 패치가 안 된 건가요? 뭐를요? 그 함수를 그 멀티 코일 기능으로 어. 무한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패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우리 코드를 알고 있잖아요. 코드에서 메인 브랜치를 보는 거죠. 여기서 메인이 이 카나리가 메인이거든요. 여기서 보셨을 때 남아있네요. 네. 그러면 뭔가를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해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뭐 그냥 완전히 기초적인 질문이나 그냥 블록체인 해킹 관련된 아무 질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혹시 네. 이게 그 노드가 있잖아요. 네. 그 노드 쪽에서 그게 작동하는 방식에서 취약점이 터진 적도 있나요? 그쵸. 노드가 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노드는 결국에는 그냥 API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API 서버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어떤 특정 API에서 만약에 뭐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 취약점이라도 터지거나 혹은 노드를 시어노로 짰다.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드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 해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노드가 털리는 거예요. 네. 노드를 하나를 털 수 있다는 얘기는 그 1000개, 10,000개를 다 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웜이 만들어지면 그냥 네트워크 자체가 날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날아갈 수 있죠. 그런 사례도 있나요? 노드가 해킹당한 사례는 많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웜을 만든 사람이 별로 없는 거네요. 그쵸. 웜이라고 해봤자 그 네트워크 내에서 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웜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블록체인은 전파가 되잖아요. 이미 웜이죠. 네. 이미 기본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익스플로이트 하게 되면. 물론 익스플로이트 할 때 내가 그 노드의 IP를 특정해가지고 걔만 딸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